자, 이번 단어는 해외 시장 조사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계약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의 제일 첫 번째 부분에 나오죠. 자, 시험하고 관련되어지는 출제 비중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실 건데, 사실은 시험하고 관련되어진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무역업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한 개죠. 아무리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있고, 아무리 질 좋은 제품이 있고 하더라도 판매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출을 할 건데 해외 시장에 물건을 팔 거예요.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해외 시장 조사는 우리가 수출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많은 그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사 상품의 시장성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 이게 바로 해외 시장 조사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좋은 것은 이 물품을 해외에 있는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지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실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면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발달이 되어지고 요즘은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전달이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각종 전시회 박람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이제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알리바바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거대 온라인 마켓들이 형성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과거에는 기업과 기업 간에 거래를 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기업이 해외에 있는 1대1 소비자하고 거래하는, 소비자랑 관계를 하는 이러한 관계형 마케팅 방식들도 일반화되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무역의 패턴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특정한 기업이 수입을 해온 것을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고 해외 직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활성화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역의 패턴이 제가 볼 때 한 5년 정도 지나면 앞으로 기존의 무역업체들이 무역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했다가는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기술은 빨리 우리의 일상생활에 스며들고 있죠. 스마트폰이 이만큼 활성화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각종 전자제품들, 요즘은 IoT, 인공지능 기술하고 같이 결합이 되어서 사물 인터넷이죠. IoT. 결합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물품들을, 전자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불이 켜지게 하고 온수가 나오게 하고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TV, 스마트폰, 리모컨 대신해서 쓸 수 있죠. 그런 것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까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무역의 패턴도 결국 변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전통적인 사고방식, 전통적인 방식에 얽매여서 무역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에서는 학교에서는 아직도 30년 전의 무역 방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영원한 1등은. 이렇게 되면 영원한 꼴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무역과 관련된 활동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꼭 이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알고 있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어쩌면 가장 구태에 의한 걸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실 때는 좀 더 깨어있고 좀 더 현대 기술하고 결합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잠시 쓸데없는 얘기 좀 했고요. 자, 해외 시장 조사. 그래서 결국은 자사 상품의 시장성을 판매하기 위해서 시장성이 얼마나 높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법들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잘못 조사를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되어서 들어가는 것은 역시 마케팅 비용, 결국 기업은 돈이에요, 돈. 그래서 굉장히 큰 손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해서 거래를 했다가는 굉장히 큰 낭패를 아예 시작하기도 전에 회사가 도산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큰 대기업들은 상관없겠죠. 돈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대기업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임 추궁이나 이런 것들도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시장 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물품 자체에 대한 경쟁력만 조사해서는 안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 패턴이 소비자 패턴.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이라든지 또는 소득 수준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취급하는 물품이 굉장히 값비싼 전자제품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개 1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사이의 물품이라 생각합시다. 근데 특정한 국가에 진출하는데 그 나라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20만 원이에요. 거기에다 이런 물품 팔겠다고요? 우리 회사 망합시다. 그런 뜻하고 똑같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특정한 국가의 소비 수준, 소득 수준도 굉장히, 소비 패턴도 중요해요. 어떤 쪽에 소비 패턴이 맞춰져 있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강한 국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처음에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시장 조사에 들어가야 되죠. 문화적 특성, 종교적 특성, 그 다음에 법 제도적 특성, 그리고 하나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게 각 나라들의 독특한 유통 구조라는 게 있어요. 유통 구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농수산물 시장에서 사실 중간상의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품들하고 다르게 중간상이 사실은 시장에 있어서의 모든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농산물, 과일, 수산물 시장이에요. 이런 데는 중간상들을 잘 잡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그 나라만의 독특한, 그리고 제품별로 형성되어지는 별도 유통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수한 유통 구조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게 각종 인증 장벽이에요. 종교적인 인증 장벽도 있고, 특정한 국가에서는 국가 나름대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특정 산업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많은 인증 제도를 갖춰놨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유명한 게 강제 인증 제도죠. CCC. 그리고 그걸 또 통합을 시켰죠, 지금. 그래서 화장품 분야 또 다르게 인증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KC라는 인증이 있죠. 그 다음에 KF라는 인증도 있어요. 또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KC 인증 아닙니다. 요즘 미세먼지 심하죠. KF 인증을 받아야 돼요. KF 인증. 이게 전부 다 인증 제도가 정기 인증도 있고 나라별로 전부 다 달라요. 또는 우리는 어린이 안전용품 관련 특별법이라 해가지고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다양한 인증 제도들이 있어요. 이러한 인증 제도들도 우리가 시장 조사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경쟁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유사 상품이 혹시 시장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시장 조사할 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품목들도 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를 할 것인가, 이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런 해외 시장 조사를 할 때 우리가 그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직접 방문 조사, 이런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일 정확한 조사 방법 맞아요. 근데 한 번쯤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역시 해외에 가서 직접 소비자들 접촉해서 방문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자사 상품의 시장 가능성을 판매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돈이 엄청나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해외 출장을 간다. 혼자 갈 거예요. 한 두세 명 갈 거죠. 그러면 그 항공료, 그 현장 가서 밥은 어떻게 할 건데요? 뭐 길거리 주워 먹을 거예요? 잠은 뭐 그냥 노숙 할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거기에 체재비라는 게 들어가요. 교통비라는 것도 들어가고. 그럼 그와 관련되는 비용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항공료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소규모 소상공인 무역업체 같은 경우에는 꿈도 끝도 없는 일이에요. 꿈도 끝도. 어느 정도 자본력을 갖춘 소상공인 업체는 상관없겠죠. 하지만 대부분 영세한 무역업체들이 우리나라 대부분 무역업체들입니다. 언론에서도 너무 대기업 위주로 해서 우리나라가 무역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소상공인 영세 무역업체들이 무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가 없다는 것도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해외 방문 시장 조사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각종 자격증 시험 문제에 가장 적합한 조사 방법, 가장 우수한 조사 방법을 물으라 라고 하면은 시험용 문제에서는 무조건 현지 방문 조사 요거를 답으로 채택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 무역업체에 가서 이런 얘기 하시면은 문 열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예, 현실하고 이론하고 맞지 않아요. 다른 조건이 다 일정하다면 맞죠. 국가에서 그 모든 항공료하고 체재비 다 대준다면 그거 안 할 기업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개인 사비로 다 해야 되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해외에 다 전부 다국적 기업들이고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에 있는 직원들은 현지인들이에요. 직원들 조사만 하더라도 바로 현지 조사 끝납니다. 그거는 대기업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대기업에서만. 하지만 이론에서는 우리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전제 조건을 두죠. 그래서 교과서나 시험용으로서는 현지 방문 조사가 맞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현실을 반영해서 바뀌어져야 되는데 영원히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에서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게 정답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어떻느냐?
요즘 다 어디서 합니까?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들 다 마찬가지예요. 직접 가서 방문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온라인 공동시장, 이마켓플레이스라는 곳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예요. 사실 또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얘기하니까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온라인 공동시장, 우리나라에 그 이시프라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시20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전 세계 어떤 업체들보다도 빨리 온라인 공동시장을 형성하고 굉장히 많은 그 셀러들, 바이어들 모아놓고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그 수출자하고 수입자하고 연결시켜주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국가였습니다. 근데 지금 알리바바하고 아마존에 다 밀려버렸죠. 그래도 규모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시20이나 이시프라자에서도 다시 그 옛날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위주로 그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뭐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사실 제가 좀 분석을 해보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사용자 위주가 아니고, 그 관리자 위주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보다 검색기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리뉴얼을 해서 개선을 시킨다면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찾지 않을까. 우리가 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에 밀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 세계 상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수출자는 수출자대로, 수입자는 수입자대로 자신들의 원하는 물품하고 거래 조건에 대해서 그 실제로 이제 인콰이어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우리가 적절한 상대를 찾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이런 걸 통해서 상호 연락을 하죠. 그렇게 해서 대화의 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 관련 내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역시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현지 방문 조사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수단이, 그리고 무료라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유료 버전도 있지만 무료로 해도 유료 못지않게 그 일반적인 기능은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 마켓플레이스들의 경쟁력이에요. 얼마만큼 유저들에게 그 사용하기 편리하게, 그리고 얼마만큼 무료를 많이 주느냐, 그게 사실은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시21 우리나라 거 이시프라자 여러분들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비즈 코리아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것은 역시 알리바바하고 아마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각 나라들도 자국에서 이러한 그 이마켓플레이스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지금 국가별로 그 이마켓플레이스를 다 형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마켓플레이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 그 나라에서 만든 이마켓플레이스에 접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시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나라 상인들이, 해당 나라 상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거 외에도 뭐 교과서에 보면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활용한다, 뭐 그 다음에 거래은행을 통해서 확인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일반 기업들이 정보 달라면 주겠어요? 예, 안 줍니다. 근데 이제 구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서 각 나라 상인들에 대한 정보들은 있겠죠. 근데 이거는 국책 사업을 수행한다든지 큰 대기업이라든지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접촉하는 방식이지 소상공인 업체들은 엄두도 못 내는 방식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존에 거래처가 있으면 그 거래처를 통해서 아는 업체를 연결시켜 달라고 하는 방식. 이것도 이제 괜찮은 방식 중에 한 개겠죠. 그래서 상인들끼리 많은 연합회나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 교류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래처의 새로운 거래처를 형성하는 방식들도 우리 이제 중소기업 이하의 기업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한 개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은 많이 들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역시 직접 조사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무역 사이트, 이마켓플레이스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코트라라는 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있죠.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무역하시는 분들은 이 코트라 사이트나 코트라에서 개최하는 각종 전시회, 박람회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전 세계 상인들을 모아서 상인들끼리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해외 지원 사업 같은 분야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무역업체에 가서 알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코트라가 전국에 있는 모든 무역업체에 전화해가지고 모든 무역업체 팩스 번호 다 알아내가지고 팩스 다 보내주고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이런 이제 코트라와 같은 이런 기관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 안 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이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하는 거죠. 이 마켓플레이스. 그래서 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이런 온라인 무역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은 전시회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아요. 직접 우리가 해외 전시회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 많은 물품들을 수배를 해서 전시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킨텍스라든지 뭐 엑스포라든지 백스포라든지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전시장들이 많이 있죠. 그런 전시장들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전시회 박람회를 많이 해요. 다양한 종류의 박람회를 하지만 무역하고 관련되어지는 전시회 박람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해외에 나갈 수 없으면 그런 전시회에 방문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템 또는 내가 취급하고자 하는 아이템하고 관련되어지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시회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참여하면서 직접적으로 바이어를 만나보는 거, 셀러를 만나보는 거,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 중에 한 개죠. 그래서 다양한 전시회 박람회 정보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어지는 전시장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1년 연간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일정을 보고 또는 수시 일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달 매달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 정보를 많이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해외시장 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업이 자사상품의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조사해야 될 게 단순하게 당의 물품의 경쟁력만 분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 분석돼야 되고 소득 수준, 문화, 교육, 종교, 그리고 오늘날 빼서는 안 되는 인증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일반적으로 가장 저렴하고 정확하게 비용은 많이 들지만 가장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방문 조사다, 직접 조사다. 하지만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서 이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단어는 그게 깊이 있고 전문적인 내용들은 많이 없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고 내용을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해외 시장 조사를 해서 목적 시장, 타겟을 설정을 했어요. 물론 이때는 경제학적인 기법도 이용해서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든지 많은 마케팅 분석 기법들을 이용을 했겠죠.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대상자를 물색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업체에게 우리 기업에 대해서 알려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이럴 수 있죠.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이 전화를 한다든지 팩스를 보낸다든지 이메일을 보내게 되면 어떻게 우리 주소를 알았을까? 내 이메일을 어떻게 알았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어떤 기관에서 여러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응대를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도 있죠. 어떻게 내 개인정보를 알았을까?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이런 이제 의아심이 갈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국제상거래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인들 간에는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있죠.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 그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지금 이 서한, 이 메시지를 보내는 우리 기업은 어떠한 기업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처음부터 기분이 나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접촉이 진행되게 되고 그게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스팸 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인 인간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제 상거래에서는 문화나 관습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의는 더 많이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포절이라는 과정은 거래 제의라는 이 과정은 반드시 진행되어지는 과정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놔야 됩니다. 귀사께서 온라인 공동 사이트 알리바바에 이러이러한 서한을 올려놓으신 걸 보고 거기에 있는 연락처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연락을 한다. 정확하게 근거가 어떻게 해서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 이메일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게 아니고 어떤 기업으로 소개받았으면은 뭐 왕 회장님의 소개로 해서 당신 귀사께 우리가 이런 연락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자기 소개를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정확하게 소개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물품을 취급하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다. 대한민국에 있다. 부산에 있다. 서울에 있다. 인천에 있다. 대구에 있다. 대전에 있다. 광주에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알려줘야 되고, 회사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웹사이트 주소 같은 거는 공개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더 의심을 하지 않고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귀사께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귀사께서 수입하고자 하는 어떤 물품, 그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다. 우리가 그 물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거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접촉하는 과정이 들어가요. 이걸 우리가 무역 전체 단계에서 거래 제의, 비즈니스 프로포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나중에 뒤쪽에 가면 거래제의라는 용어가 다시 한번 더 나와요. 근데 영어가 달라요. 지금 우리말로는 거래제의 똑같은데, 그래서 영어 명칭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거래제의는 비즈니스 프로포저의 단계예요. 이걸 거래제의라고 합니다. 근데 뒤쪽에 가면 청약이라서 오퍼라는 게 나와요. 그 청약도 우리말로 거래제의예요. 두 개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영어 원어로서 이야기해 주는 게 더 좋아요. 비즈니스 프로포절, 오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우리말로도 구별하는 방법을 따로 가르쳐 드립니다. 일단 지금은 그냥 거래제의, 비즈니스 프로포절이다. 그래서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그리고 간단한 자사 소개, 그리고 취급 품목, 간단한 연락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들어야겠죠. 요때 우리가 쓰는 편지 이름을 서큘러 레터라고 불러요. 거래 권유장이라고 부릅니다. 거래 권유장. 그러니까 비즈니스 프로포즈는 무역을 얘기할 때 어떤 절차 단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포즈라는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실제로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라든지 그 다음에 간단하게 자사 소개라든지 연락처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편지로 써야 되겠죠. 그게 이메일로 쓰든지 팩스로 집어넣든지 그 편지 이름은 거래 권유장, 서큘러 레터라고 불러요. 서큘러 레터. 그리고 이렇게 서큘러 레터를 보내는 과정을 우리가 인콰이어리, 조회라고 합니다. 조회.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학문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 실무에 가서는 그냥 간단하게 인콰이어리라고 불러요. 다 인콰이어리.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정해진 원칙이라든지 법리라든지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지는 관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 대한 용어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회라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온라인 공동 사이트에 있는 주소, 웹사이트, 그리고 사전에 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거래처를 통해서 특정한 기업의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단하게 알고 있고 믿을 수 있는 기업이랑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종류의 기업인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콰이어리를 보낼 때, 서큘러 레터를 쓸 때 우리 회사, 즉 서큘러 레터를 쓰는 거래 권유장을 쓰고 있는 이 기업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우리 회사의 그 신용 상태, 정보가 어떻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조회처를 알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용 상태에 대해서, 우리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시려고 하면은 대한민국 우리은행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신용을 알아볼 수 있는 신용조회처를 같이 기록을 해주면은 더 신뢰감이 높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조회라는 과정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정보가 없다 할지라도 거래 금액이 굉장히 크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기업에서 우리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크레디트 인콰이어리, 신용조회를 조사해주는 기관들도 있어요. 기관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상공회의소나 이런 데 연결하면은, 또는 무역협회나 이런 데 연결을 하면은 이런 걸 전문적으로 그 조사해주는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유료입니다. 당연히 유료. 공짜는 아니겠죠. 어쨌든 이제
신용조회라는 크레디트 인콰이어리라는 걸 진행을 하게 돼요. 자, 이 신용조회 조사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객관식 같은 경우에 이거 잘 나오죠. 3CS, 5CS 크게 두 개로 구별하는데 어쨌든 조사를 세 가지를 하는데 영어 이니셜로 전부 다 C자라서 우리가 3CS. 그러면은 두 개 더 하니까 5CS겠죠. 요것도 다 C자예요. 자, 그래서 3CS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캐릭터, 캐피털, 커패서리 해서 세 가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캐릭터는 우리가 흔히 영어 단어로도 인격이라는 단어가 있죠. 경영자의 인격의 평판, 채무에 대한 열의 이런 것들입니다. 커패서리 기업의 연역이 되겠어요. 경영자의 경력은 어떻는지, 기업의 조직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죠. 캐피털 같은 경우는 바로 대차대표 손익계산서, 자본금의 규모, 자산 내용 이런 것들이 우리가 캐피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가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더 장기적이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에 이제 두 가지를 더 하게 돼요. 그래서 컨츄리라는 거하고 커런시라는 걸 하게 됩니다. 컨츄리, 상대방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 커런시, 상대방 국가의 통화의 안정성이에요. 맨날 쿠데타 일어나고 정변 일어나고 소요 사태, 내란 사태, 밀란, 봉기가 발생되고 그러한 국가 거래 못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환율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상대방 통화예요. 그렇게 된다. 그런 나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국가죠. 이런 나라하고는 큰 거래의 규모, 그 다음에 장기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CS 외에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를 더 조사해서 우리가 OCS라는 걸 하게 됩니다. 객관식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오느냐?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3CS의 종류, 5CS 정도 이런 것만 보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나와요. 다음 중 3CS 등 캐피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보기에 나와요. 이런 거 한 개 한 개가. 쪼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출제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틀리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했나 안 했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앞에 거는 다 외워요. 근데 이거 내용을 안 외우는 거예요. 내용을. 근데 시험 문제 내용이 나와요. 다음 중 캐릭터의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실제 객관식 문제 너무 헷갈립니다. 정확하게 외우세요. 정확하게. 한번 정확하게 외우면 됩니다.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대충 눈으로 훑어보지 마세요. 이런 세부적인 요소들이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지금 오늘 하는 그 과정 중에 지금 이 시간에서 시험 문제 나올 거 출제 확률은 요거 두 개예요. 요거 두 거. 그러니까 3CS 기본적인 게 뭔지 묻는 거 또는 5CS가 뭔지 묻는 거. 근데 가장 출제 확률 높은 거는 3CS의 각 요소들 요게 뭔지 요거 한 개 한 개 한 개 기억하는 거 요게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계약하고 관련되어지는 일반적인 내용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계약서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Sales Note, Sales Contract, Contract of Sale, 그 다음에 Order, Purchase Order. 우리가 수출하는 사람이 계약서 쓰면 매매 계약서, Sales Note예요. Sales Note, Sales Contract. 근데 수입하는 사람이 주문을 넣는 거죠. 그래서 주문서라고 쓰는 게 맞아요. 주문서, Purchase Order. 근데 메모랜덤이라 나오죠. 줄여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자, 요 뒤에 거 가리면 뭐예요? 이렇게 가렸습니다. 뭐예요? 메모죠. 메모, MEMO.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계약서를 메모라고 많이 씁니다. MEMO, 그냥 메모. 메모랜덤을 줄여서 메모예요. 메모. 우리가 전화 같은 거 왔을 때, 부재 중일 때 어떤 내용 또는 전화 통화하면서 까먹지 않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메모 맞아요. 근데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 사이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많은 서한 편지가 오고 가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만 간추려서 요약을 해서 뭐예요? 문서화 시켜 놓은 거죠. 메모 맞잖아요, 메모.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메모 생각하시면은 자꾸 전화 통화할 때 어떤 내용 기록하는 거, 요약하는 게 그것만 메모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계약서 이름을 메모라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쓸 때 제목이 세일즈 노트, 세일즈 컨트랙트 안 쓰고 그냥 메모, MEMO 써가지고 쫙 계약 조건 써요. 실제로 그걸 써요, 실제로. 이것도 계약서를 뜻하는 말이다. 요거 같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쓰는 거는 주문할 때는 그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 계약서 쓸 때는 주문서가 맞겠죠. Purchase Order 또는 우리가 간단하게 Order라고 쓰죠. Order. 이런 식으로 물론 계약은 당사자가 찍어치고 당사자 합의된 내용만 맞으면 되고 제목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왕이면은
수입자 입장에서 계약서 쓸 때는 주문서를 쓰는 게 맞고, 수출자 입장에서 뭡니까? 세일즈노트 판매와 관련되어지는 계약이잖아요. 근데 수입자가 계약서 쓰면서 세일즈 컨트랙트 쓰는 경우 많이 있어요. 네, 상관은 없는데 사실은 좀 웃을 일은 맞지, 웃을 일은. 우리가 영어와 관련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무역을 배우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답습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정작 수입업자인데 계약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세일즈 노트를 써요. 그걸 쓰면 안 돼요. 정확하게 우리 입장에서 써야 되죠. 주체성이 중요합니다. 주문서로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여권 사람들은 말은 안 해서 속으로 비웃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하지 않는 부분이죠. 내가 진정한 전문가라면 가장 기본부터 전문가가 돼야 돼요. 예. 자, 요렇게 이제 그 계약서라는 이름이 있고, 요 그림은 100% 맞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과정을 한 개 다 진행을 하면서 계약이 체결되어지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일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 많은 내용이 첨가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물품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금 결제 방식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알던 업체일 수도 있고, 신규 업체일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신뢰관계가 쌓여질 수도 있지만 이제 처음 거래이기 때문에 상호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고 에이전트가 개입이 되어서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자체가 기계류일 수도 있지만 식품일 수도 있고 화장품일 수도 있고 군수물자일 수도 있어요. 뭔지 몰라요. 전부 다 달라요. 거래와 관련되어지는 철칙이나 원칙은 없습니다. 당사자 간에 상호 문제만 없으면 돼요. 그게 불법적인 내용이 아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러면 두 사장이 합의하는 과정은 실제로 정해진 원리 원칙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 표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정해놓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관점하고 중국에서 보는 관점하고 미국에서 보는 관점하고 일본, 아프리카, 유럽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의 원칙, 일관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근데 특정한 거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절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개의 케이스로 생각하셔야 되지, 이걸 절대 원리로 해서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예? 하지 마라고요. 예? 제발 부탁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정말 보면은 여러분들이 무역하고 관련되어지는 대학 교재든 수험서든 살펴보세요. 전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상당히 좀 재밌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저작권 자체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다 써요. 아무나 다 써요. 아무나. 예? 그림 모양 전부 똑같아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원 제작자가 있었겠죠. 근데 그분이 누군지 우리가 모를 뿐이고 이미 전부 다 공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모든 수험서, 인터넷, 뭐 모든 대학 교재 싹 다 그림 똑같습니다. 절대 원칙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용어들을 이제 하나하나 앞으로 이제 습득을 해 갈 거예요. 이 용어들이 중요한 거예요. 용어들이. 그리고 이 외에도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절차들은 어떤 형태로서 누구랑 그리고 어느 나라랑 어떤 물품이고 대금 결제 방식은 선불인지 후불인지 어떤 수단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사전에 검역이나 여러 가지 그 사전적인 표준 예정 통관 보고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표준 예정 통관 보고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절대 원칙은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 앞서서 우리가 해외 시장 조사했고 서큘러 레터라든지 인콰이어리라든지 크레디트 인콰이어 이거 중요하겠어요. 크레디트 인콰이어리에 세부적으로 3CS 종류 다 외워야 돼요. 앞으로 이제 청약과 관련되어지는 본격적인 거래와 관련되어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계. 사실은 요 이전 단계, 오늘까지 한 단계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할 단계는 법적 구속력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거래와 관련되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